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김영감의 뼈마디에도 세월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그만 쇠약해진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잿빛 하늘을 보자니 절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허, 야속한 하늘이여. 이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이리도 없단 말이오. 여보, 지금 보고 있소. 나 이제 그만 당신 곁으로 가려 하는데 이놈의 목숨이 어찌나 질긴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그의 슬픈 한탄을 들어주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잔혹한 사냥꾼의 올무에 목이 걸린 채 붉은 피를 흘리는 어미 노루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2마리가 어미의 차가워지는 몸을 핥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제 신세와 다를 바 없는 그 처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너도 참으로 팔자가 기구하구나.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지금의 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허나 너는 저리 애타게 우는 새끼들이라도 곁에 있지. 나는 평생을 외로이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로구나. 김영감은 품속에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을 꺼내 올무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꽁꽁언 손으로 한참을 낑낑댄 끝에야 겨우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미 노루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새끼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멀리 가서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거라. 이놈의 세상,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니라. 노루 가족은 숲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언덕 너머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김영감이 있는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김영감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승에게 동정을 베풀다니 내게도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가? 아니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를 판의 오지랖도 넓구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고개만 넘으면 당신과 우리 아이가 잠든 그곳이요. 30년 묵은 이 죄인이 이제야 당신들을 찾아가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눈보라 속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나타난 주막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횡했습니다. 섣달금음을 앞둔 때라 손님이라고는 김영감과 구석에서 홀로 탁주 사발을 기울이는 웬 사내뿐이었지요. 주모는 김영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이 매서운 날씨에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게요? 길이랄 게 있겠소.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지. 주모, 이 추위에 고생이 많구려.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만 내어주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때 구석에 있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풍파의 흔적이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그는 스스로를 관상가라 소개했습니다. 영감. 실례가 아니라면 합석을 좀 청해도 되겠소. 이리 굳은 날에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영감을 뵈니 내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마음대로 하시오. 내게 말을 건다고 하여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오. 영감의 얼굴을 뵈니 이 술은 내가 내야 할 듯 싶어서 그럽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동이 더 내오시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관상가는 이윽고 김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평생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기이한 상은 처음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게요? 돌려 말하지 말고 시원하게나 말하시오. 영감의 얼굴에는 본디 30년 묵은 살기가 서려 있었소. 허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 모든 애군이 거치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통째로 바뀌었단 말이오. 가당차는 소리. 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말고 할 게 있단 말이오. 성내지 마시오, 영감.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운명은 바뀌어야 사는 법입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영감은 곧 혈육을 만나게 될 상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의 말이오. 김영감은 들고 있던 술사발을 소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게요. 혈육이라니 내 평생에 다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요. 허나 두고 보시오. 눈 녹아 봄이 오듯 영감의 기나긴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술값은 바로 그 축하주라 생각하시오. 김영감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객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지요. 눈을 감자 30년 전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먼저 떠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아위셨습니까?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하여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보, 당신이 어찌 여기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저희를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이리 자신을 학대하며 사신 겁니까? 당신과 피덩이 아들을 저 차가운 땅에 묻고 나 혼자 어찌 발 뻗고 잘 산단 말이오.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큰데. 그의 절규에 아내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대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나타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애비가 미안하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를 보냈구나.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자 이번에는 30년 전의 점고 도끼 서린 자신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한심한 늙은이를 보게. 복수하겠다 맹세하지 않았어. 이 무심한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눈물이나 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여. 닥치거라. 내 놈의 그 지독한 분노와 도끼 때문에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느니라. 나는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를 벌하려 했다. 허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어. 그저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말이요. 돌아가서 무덤 앞에 술 한 잔 올리면 그 죄가 씻겨지기라도 한답니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내 팔자지. 허나 이제는 다 지쳤다. 더는 이리 살 수가 없어. 내 무덤 하나 만들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꿈속에서의 절규는 현실의 흐느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김영감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창밖은 어느새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영감은 부은 눈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 땅이 지척이라 그런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땔감과 북어를 사서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한 사내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얘야, 손 시리지 않으냐? 자, 애비 품에 손을 넣으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 먹을 생각에 하나도 안 추워요. 김영감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허락되었더라면 지금쯤 손주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처지가 처량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앞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앳된 삼위승 하나가 탁발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험한 고개를 혼자 넘는구나. 내 놈의 절은 어디인데 이리 홀로 탁발을 다니는 게냐. 소승, 정해진 절은 없사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부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 뜻니라. 허. 내 놈 나이에도 세상 시름이 있어 부처를 참는단 말이냐. 가소로운 소리 말고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향하십니까? 행색을 뵈니 저와 같이 먼 길을 오신 듯하여 여쭈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이 추운 날 길동무라도 있으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지 않겠습니까? 김 영감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뿌리쳤으나 티 없이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든 소년의 눈빛을 보자 차마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허나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 길동무 노릇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김 영감은 품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굶주린 배로는 부처님도 못 만나는 법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소년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는 한 입 빼어 물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밥 앞에서 무슨 청승이냐? 왜 우는 게야? 송구합니다. 어르신의 온정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실은 저는 진짜 중이 아니옵니다. 무엇? 이놈이 사람을 기만한 것이냐?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아버님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이리 삼위승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훔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병세가 깊어지자 저를 앉히시고는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무더운 여름날 냇가에서 멱을 감고 나오는데 어떤 사내에게 몹쓸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지요. 내 어미가 그 사내에 대해 달리 말한 것은 없더냐? 하다못해 인상착이라도 말이니라. 얼굴은 끝내보지 못하셨다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어머님께서 부끄러움에 치마로 얼굴을 가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런 단서도 없단 말이냐?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몸에서 아주 비릿한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터의 젓갈 가게에서 나는 아마도 멸치젓 같았다고. 멸치젓 그 세 글자가 김 영감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나이가 금년으로 몇이라 하였느냐? 13입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13살. 13년 전. 그래, 그때 나는 분명 멸치젓을 치고 팔도를 떠돌던 젓갈 장수였다. 김 영감의 눈앞에 13년 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냇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던 어느 여인의 뒷모습. 평생을 후회하던 죄악의 한 조각이라 여겼던 그 기억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년을 향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영감은 무릎 꿇은 채로 소년의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소년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요.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기력이 다하신 겁니까?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니.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지. 내가 너의 애비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이, 이 죄인이 바로 내 애비란 말이다. 제 아버님이시라고요? 그 멸치젓 장수가 정말 어르신이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놈이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소년은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김 영감의 손을 잡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어서 내 어미에게 가자. 이 못난 애비가 내 어미 무덤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의 울음 섞인 외침이 차가운 겨울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죽은 부인과 아기를 따라가려 했던 김 영감은 그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김 영감의 뼈마디에도 세월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그만 쇠약해진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잿빛 하늘을 보자니 절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허, 야속한 하늘이여. 이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이리도 없단 말이오. 여보, 지금 보고 있소. 나 이제 그만 당신 곁으로 가려 하는데 이놈의 목숨이 어찌나 질긴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그의 슬픈 한탄을 들어주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잔혹한 사냥꾼의 올무에 목이 걸린 채 붉은 피를 흘리는 어미 노루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2마리가 어미의 차가워지는 몸을 핥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김 영감은 제 신세와 다를 바 없는 그 처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너도 참으로 팔자가 기구하구나.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지금의 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허나 너는 저리 애타게 우는 새끼들이라도 곁에 있지. 나는 평생을 외로이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로구나. 김 영감은 품속에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을 꺼내 올무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꽁꽁언 손으로 한참을 낑낑댄 끝에야 겨우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미 노루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새끼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멀리 가서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거라. 이놈의 세상,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니라. 노루 가족은 숲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언덕 너머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김 영감이 있는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김 영감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승에게 동정을 베풀다니 내게도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가? 아니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를 판에 오지랖도 넓구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고개만 넘으면 당신과 우리 아이가 잠든 그곳이요. 30년 묵은 이 죄인이 이제야 당신들을 찾아가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눈보라 속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나타난 주막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횡했습니다. 섣달금음을 앞둔 때라 손님이라고는 김 영감과 구석에서 홀로 탁주 사발을 기울이는 웬 사내뿐이었지요. 주모는 김 영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이 매서운 날씨에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게요? 길이랄 게 있겠소.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지. 주모, 이 추위에 고생이 많구려.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만 내어주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때 구석에 있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풍파의 흔적이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그는 스스로를 관상가라 소개했습니다. 영감. 실례가 아니라면 합석을 좀 청해도 되겠소. 이리 굳은 날에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영감을 뵈니 내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마음대로 하시오. 내게 말을 건다고 하여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오. 영감의 얼굴을 뵈니 이 술은 내가 내야 할 듯 싶어서 그럽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동이 더 내오시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관상가는 이윽고 김 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평생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기이한 상은 처음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게요? 돌려 말하지 말고 시원하게나 말하시오. 영감의 얼굴에는 본디 30년 묵은 살기가 서려 있었소. 허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 모든 애군이 거치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통째로 바뀌었단 말이오. 가당차는 소리. 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말고 할 게 있단 말이오. 성내지 마시오, 영감.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운명은 바뀌어야 사는 법입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영감은 곧 혈육을 만나게 될 상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의 말이오. 김 영감은 들고 있던 술사발을 소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게요. 혈육이라니 내 평생에 다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요. 허나 두고 보시오. 눈 녹아 봄이 오듯 영감의 기나긴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술값은 바로 그 축하주라 생각하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객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지요. 눈을 감자 30년 전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먼저 떠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아위셨습니까?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하여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보, 당신이 어찌 여기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저희를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이리 자신을 학대하며 사신 겁니까? 당신과 피덩이 아들을 저 차가운 땅에 묻고 나 혼자 어찌 발 뻗고 잘 산단 말이오.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큰데. 그의 절규에 아내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대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나타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애비가 미안하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를 보냈구나.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자 이번에는 30년 전의 점고 도끼 서린 자신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한심한 늙은이를 보게. 복수하겠다 맹세하지 않았어. 이 무심한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눈물이나 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여. 닥치거라.
내 놈의 그 지독한 분노와 도끼 때문에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느니라. 나는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를 벌하려 했다. 허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어. 그저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말이요. 돌아가서 무덤 앞에 술 한 잔 올리면 그 죄가 씻겨지기라도 한답니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내 팔자지. 허나 이제는 다 지쳤다. 더는 이리 살 수가 없어. 내 무덤 하나 만들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꿈속에서의 절규는 현실의 흐느낌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영감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창밖은 어느새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영감은 부은 눈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 땅이 지척이라 그런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땔감과 북어를 사서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한 사내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얘야, 손 시리지 않으냐? 자, 애비 품에 손을 넣으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 먹을 생각에 하나도 안 추워요. 김 영감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허락되었더라면 지금쯤 손주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처지가 처량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앞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앳된 삼위승 하나가 탁발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험한 고개를 혼자 넘는구나. 내 놈의 절은 어디인데 이리 홀로 탁발을 다니는 게냐? 소승, 정해진 절은 없사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부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 뜻니라. 허. 내 놈 나이에도 세상 시름이 있어 부처를 참는단 말이냐? 가소로운 소리 말고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향하십니까? 행색을 뵈니 저와 같이 먼 길을 오신 듯하여 여쭈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이 추운 날 길동무라도 있으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지 않겠습니까? 김 영감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뿌리쳤으나 티 없이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든 소년의 눈빛을 보자 차마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허나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 길동무 노릇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김 영감은 품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굶주린 배로는 부처님도 못 만나는 법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소년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는 한 입 빼어 물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밥 앞에서 무슨 청승이냐? 왜 우는 게야? 송구합니다. 어르신의 온정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실은 저는 진짜 중이 아니옵니다. 무엇? 이놈이 사람을 기만한 것이냐?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아버님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이리 삼위승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훔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병세가 깊어지자 저를 앉히시고는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무더운 여름날 냇가에서 멱을 감고 나오는데 어떤 사내에게 몹쓸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지요. 내 어미가 그 사내에 대해 달리 말한 것은 없더냐?
하다못해 인상착이라도 말이니라. 얼굴은 끝내보지 못하셨다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어머님께서 부끄러움에 치마로 얼굴을 가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런 단서도 없단 말이냐?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몸에서 아주 비릿한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터의 젓갈 가게에서 나는 아마도 멸치젓 같았다고. 멸치젓 그 세 글자가 김 영감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나이가 금년으로 몇이라 하였느냐? 13입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13살. 13년 전. 그래, 그때 나는 분명 멸치젓을 치고 팔도를 떠돌던 젓갈 장수였다. 김 영감의 눈앞에 13년 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냇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던 어느 여인의 뒷모습. 평생을 후회하던 죄악의 한 조각이라 여겼던 그 기억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년을 향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영감은 무릎 꿇은 채로 소년의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소년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요.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기력이 다하신 겁니까?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니.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지. 내가 너의 애비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이, 이 죄인이 바로 내 애비란 말이다. 제 아버님이시라고요? 그 멸치젓 장수가 정말 어르신이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놈이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소년은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김 영감의 손을 잡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어서 내 어미에게 가자. 이 못난 애비가 내 어미 무덤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의 울음 섞인 외침이 차가운 겨울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죽은 부인과 아기를 따라가려 했던 김 영감은 그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김 영감의 뼈마디에도 세월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그만 쇠약해진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잿빛 하늘을 보자니 절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야속한 하늘이여. 이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이리도 없단 말이오. 여보, 지금 보고 있소. 나 이제 그만 당신 곁으로 가려 하는데 이놈의 목숨이 어찌나 질긴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그의 슬픈 한탄을 들어주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잔혹한 사냥꾼의 올무에 목이 걸린 채 붉은 피를 흘리는 어미 노루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2마리가 어미의 차가워지는 몸을 핥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김 영감은 제 신세와 다를 바 없는 그 처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너도 참으로 팔자가 기구하구나.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지금의 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허나 너는 저리 애타게 우는 새끼들이라도 곁에 있지. 나는 평생을 외로이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로구나. 김 영감은 품속에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을 꺼내 올무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꽁꽁언 손으로 한참을 낑낑댄 끝에야 겨우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미 노루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새끼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멀리 가서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거라. 이놈의 세상,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니라. 노루 가족은 숲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언덕 너머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김 영감이 있는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김 영감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승에게 동정을 베풀다니 내게도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가? 아니지. 당장 내일 죽을 지도 모를 판에 오지랖도 넓구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고개만 넘으면 당신과 우리 아이가 잠든 그곳이요. 30년 묵은 이 죄인이 이제야 당신들을 찾아가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눈보라 속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나타난 주막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횡했습니다. 섣달금음을 앞둔 때라 손님이라고는 김 영감과 구석에서 홀로 탁주 사발을 기울이는 웬 사내뿐이었지요. 주모는 김 영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이 매서운 날씨에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게요? 길이랄 게 있겠소.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지. 주모, 이 추위에 고생이 많구려.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만 내어주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때 구석에 있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풍파의 흔적이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그는 스스로를 관상가라 소개했습니다. 영감. 실례가 아니라면 합석을 좀 청해도 되겠소. 이리 굳은 날에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영감을 뵈니 내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마음대로 하시오. 내게 말을 건다고 하여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오. 영감의 얼굴을 뵈니 이 술은 내가 내야 할 듯 싶어서 그럽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동이 더 내오시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관상가는 이윽고 김 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평생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기이한 상은 처음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게요? 돌려 말하지 말고 시원하게나 말하시오. 영감의 얼굴에는 본디 30년 묵은 살기가 서려 있었소. 허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 모든 애군이 거치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통째로 바뀌었단 말이오. 가당차는 소리. 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말고 할 게 있단 말이오. 성내지 마시오, 영감.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운명은 바뀌어야 사는 법입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영감은 곧 혈육을 만나게 될 상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의 말이오. 김 영감은 들고 있던 술사발을 소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게요. 혈육이라니 내 평생에 다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요. 허나 두고 보시오. 눈 녹아 봄이 오듯 영감의 기나긴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술값은 바로 그 축하주라 생각하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객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지요. 눈을 감자 30년 전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먼저 떠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아위셨습니까?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하여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보, 당신이 어찌 여기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저희를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일이 자신을 학대하며 사신 겁니까? 당신과 피덩이 아들을 저 차가운 땅에 묻고 나 혼자 어찌 발 뻗고 잘 산단 말이오.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큰데. 그의 절규에 아내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대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나타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애비가 미안하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를 보냈구나.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자 이번에는 30년 전의 점고 도끼 서린 자신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한심한 늙은이를 보게. 복수하겠다 맹세하지 않았어. 이 무심한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눈물이나 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여. 닥치거라. 내 놈의 그 지독한 분노와 도끼 때문에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느니라. 나는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를 벌하려 했다. 허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어. 그저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말이요. 돌아가서 무덤 앞에 술 한 잔 올리면 그 죄가 씻겨지기라도 한답니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내 팔자지. 허나 이제는 다 지쳤다. 더는 이리 살 수가 없어. 내 무덤 하나 만들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꿈속에서의 절규는 현실의 흐느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김 영감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창밖은 어느새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영감은 부은 눈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 땅이 지척이라 그런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땔감과 북어를 사서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한 사내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얘야, 손 시리지 않으냐? 자, 애비 품에 손을 넣으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 먹을 생각에 하나도 안 추워요. 김 영감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허락되었더라면 지금쯤 손주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처지가 처량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앞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앳된 삼위승 하나가 탁발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험한 고개를 혼자 넘는구나. 내 놈의 절은 어디인데 이리 홀로 탁발을 다니는 게냐? 소승, 정해진 절은 없사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부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어르신. 부처님 뜻니라. 허. 내 놈 나이에도 세상 시름이 있어 부처를 참는단 말이냐. 가소로운 소리 말고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향하십니까? 행색을 뵈니 저와 같이 먼 길을 오신 듯하여 여쭈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이 추운 날 길동무라도 있으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지 않겠습니까? 김 영감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뿌리쳤으나 티 없이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든 소년의 눈빛을 보자 차마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허나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 길동무 노릇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김 영감은 품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굶주린 배로는 부처님도 못 만나는 법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소년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는 한 입 빼어 물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밥 앞에서 무슨 청승이냐? 왜 우는 개야? 송구합니다. 어르신의 온정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실은 저는 진짜 중이 아니옵니다. 무엇? 이놈이 사람을 기만한 것이냐?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아버님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이리 삼위승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훔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생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병세가 깊어지자 저를 앉히시고는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무더운 여름날 냇가에서 멱을 감고 나오는데 어떤 사내에게 몹쓸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지요. 내 어미가 그 사내에 대해 달리 말한 것은 없더냐? 하다못해 인상착이라도 말이니라. 얼굴은 끝내보지 못하셨다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어머님께서 부끄러움에 치마로 얼굴을 가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런 단서도 없단 말이냐?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몸에서 아주 비릿한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터의 젓갈 가게에서 나는 아마도 멸치젓 같았다고. 멸치젓 그 세 글자가 김 영감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나이가 금년으로 몇이라 하였느냐? 13입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13살. 13년 전. 그래, 그때 나는 분명 멸치젓을 치고 팔도를 떠돌던 젓갈 장수였다. 김 영감의 눈앞에 13년 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냇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던 어느 여인의 뒷모습. 평생을 후회하던 죄악의 한 조각이라 여겼던 그 기억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년을 향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영감은 무릎 꿇은 채로 소년의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소년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요.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기력이 다하신 겁니까?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니.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지. 내가 너의 애비다. 이 천하의 몹쓸 놈이, 이 죄인이 바로 내 애비란 말이다. 제 아버님이시라고요? 그 멸치젓 장수가 정말 어르신이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그놈이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소년은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김 영감의 손을 잡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어서 내 어미에게 가자. 이 못난 애비가 내 어미 무덤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를 해야 한다. 두 사람의 울음 섞인 외침이 차가운 겨울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죽은 부인과 아기를 따라가려 했던 김영감은 그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김영감의 뼈마디에도 세월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그만 쇠약해진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잿빛 하늘을 보자니 절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야속한 하늘이여. 이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이리도 없단 말이오. 여보, 지금 보고 있소. 나 이제 그만 당신 곁으로 가려 하는데 이놈의 목숨이 어찌나 질긴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그의 슬픈 한탄을 들어주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잔혹한 사냥꾼의 올무에 목이 걸린 채 붉은 피를 흘리는 어미 노루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2마리가 어미의 차가워지는 몸을 핥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제 신세와 다를 바 없는 그 처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너도 참으로 팔자가 기구하구나.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지금의 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허나 너는 저리 애타게 우는 새끼들이라도 곁에 있지. 나는 평생을 외로이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로구나. 김영감은 품속에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을 꺼내 올무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꽁꽁언 손으로 한참을 낑낑댄 끝에야 겨우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미 노루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새끼들을 이끌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멀리 가서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거라. 이놈의 세상,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곳이니라. 노루 가족은 숲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언덕 너머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김영감이 있는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김영감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승에게 동정을 베풀다니 내게도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가? 아니지. 당장 내일 죽을 지도 모를 판에 오지랖도 넓구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고개만 넘으면 당신과 우리 아이가 잠든 그곳이요. 30년 묵은 이 죄인이 이제야 당신들을 찾아가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눈보라 속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자마자 나타난 주막은 귀신이라도 나올 듯 횡했습니다. 섣달금음을 앞둔 때라 손님이라고는 김영감과 구석에서 홀로 탁주 사발을 기울이는 웬 사내뿐이었지요. 주모는 김영감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이 매서운 날씨에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어디 먼 길이라도 다녀오시는 게요? 길이랄 게 있겠소.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지. 주모, 이 추위에 고생이 많구려.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만 내어주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때 구석에 있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풍파의 흔적이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그는 스스로를 관상가라 소개했습니다. 영감. 실례가 아니라면 합석을 좀 청해도 되겠소. 이리 궂은 날에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영감을 뵈니 내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마음대로 하시오. 내게 말을 건다고 하여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오. 영감의 얼굴을 뵈니 이 술은 내가 내야 할 듯 싶어서 그럽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동이 더 내오시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관상가는 이윽고 김 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평생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기이한 상은 처음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게요? 돌려 말하지 말고 시원하게나 말하시오. 영감의 얼굴에는 본디 30년 묵은 살기가 서려 있었소. 허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 모든 애군이 거치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통째로 바뀌었단 말이오. 가당차는 소리. 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말고 할 게 있단 말이오. 성내지 마시오, 영감.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운명은 바뀌어야 사는 법입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영감은 곧 혈육을 만나게 될 상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말이오. 김 영감은 들고 있던 술사발을 소반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게요. 혈육이라니 내 평생에 다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요. 허나 두고 보시오. 눈 녹아 봄이 오듯 영감의 기나긴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술값은 바로 그 축하주라 생각하시오. 김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객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지요. 눈을 감자 30년 전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먼저 떠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아위셨습니까?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하여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보, 당신이 어찌 여기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저희를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이리 자신을 학대하며 사신 겁니까? 당신과 피덩이 아들을 저 차가운 땅에 묻고 나 혼자 어찌 발 뻗고 잘 산단 말이오.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큰데. 그의 절규에 아내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대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나타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애비가 미안하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를 보냈구나.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자 이번에는 30년 전의 정고 도끼 서린 자신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한심한 늙은이를 보게. 복수하겠다 맹세하지 않았어. 이 무심한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고작 한 달은 짓이 눈물이나 짜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여. 닥치거라. 내 놈의 그 지독한 분노와 도끼 때문에 내 30년 인생이 잿더미가 되었느니라. 나는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를 벌하려 했다. 허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어. 그저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말이요. 돌아가서 무덤 앞에 술 한 잔 올리면 그 죄가 씻겨지기라도 한답니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내 팔자지. 허나 이제는 다 지쳤다. 더는 이리 살 수가 없어. 내 무덤 하나 만들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꿈속에서의 절규는 현실의 흐느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김 영감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요. 창밖은 어느새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영감은 부은 눈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 땅이 지척이라 그런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땔감과 북어를 사서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한 사내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얘야, 손 시리지 않으냐? 자, 애비 품에 손을 넣으렴.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 먹을 생각에 하나도 안 추워요.
김 영감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허락되었더라면 지금쯤 손주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처지가 처량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